지난주엔 뭐 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어때야 된다? 행복한 성공. 그런 거 지금들로. 행복한 성공. 교육은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행복을 떼어버리고 성공, 또는 성공을 떼어버리고 행복, 안 된다는 거죠. 행복한 성공.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된다고요? 아이가 미래에 행복한 성공을 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행복해야죠. 먼 미래에 무엇이 된 다음에,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살 수 있을 때, 뭘 선물할 수 있을 때, 돈이 많았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인풋을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안 행복한 거예요?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공부를 누가 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얘도 지금 엄마가 시킨다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대부분. 아니, 사실은 엄마가 시키는 것도 아니죠. 이 사회가 시켜요. 왜?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게 너무 꽉 지배적이어서 TV 볼 때도 공부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게임할 때도 남아있어요. 놀러가서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TV 보는 것도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하고 싶을 때, 지가 좋아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시켜도 되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과연?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좀 좋은 걸 찾아줘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근데요, 21세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된다. 21세기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살고 있던 20세기에서는 어떤 사회? 지식사회. 지식사회의 정보는 뭐라고 그랬죠? 국, 영, 수, 사, 과, 미, 책. 끝!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세컨 캐리어로 두 번째 삶을 살아가야 될 시대, 약 2030년쯤 되면 한 사람당 직업이 약 20개쯤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에 종사해야 돼요. 또 정보가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디에? 인터넷. 다 기억해, 친구가. 인터넷 안에 정보가 많아요. 그 많은 정보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국영수사가 은미채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모든 걸 다 공부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요? 갈 길을 찾고, 세 번째가 지식을 배워서, 네 번째가 내가 융합하는 교육을 이제 해야 돼요. 나를 알고 내가 갈 길을 찾고 지식을 배워서 내가 융합하려면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존감 있는 아이가 자기가 갈 길도 알아요. 자존감 있는 아이가 스스로 배워요. 자존감 있는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자존감 있는 아이를 키워주는 게 좋다. 왜? 이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존 네이스비치 같은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호기심이 최고다.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그랬죠? 표현력이 최고다. 호기심과 표현력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 잘한다? 자존감. 창의성도 괜찮아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잘한다. 그 자존감을 키워주면 된다. 자존감이 있으면 언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 교육도 예를 들었어요. 그죠? 테드도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도 된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면 되느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이죠. 아이가 올리원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의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뭘 키워준다고요? 근데 창의성은 알고 보면 셀프 리더십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 뭐가 창의성일까요? 자, 어때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요즘에 IQ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워서, 아니라고 배웠어. 그래서 IQ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IQ가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괜히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해요, 보통. 네, 이렇게. 왜요? IQ가 분명히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IQ일 것 같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랬죠. 성공한 사람은 IQ가 높을까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IQ가 높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더래요. 그런데 묘한 발견은 IQ가 높지 않은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입 3시간씩. 아시죠? 다.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10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 법칙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하면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몰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답이죠. 누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근데 요즘에 애들이 누가 좋아하는 일 한다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 그래 엄마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런데 어떤 일을 선택해서 10년 동안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은 좋아하는 일. 그 일이 창의성을 키워줘요. 창의성을. 왜요? 왜 창의성을 키워줘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이 방법 안 되면 요 방법 안 되면 요런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창의성은 특별한 생각, 독특한 생각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 내가 볼 땐 필요 없어 보여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IQ를 눌러버렸어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보다 더 많다. 무려 4배나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키워줘야 할까요? 창의성이죠. 이 얘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듀덱이라는 교육학자가 1974년에 이미 얘기했어요. 수월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더 높은 동기, 즉 높아지고자 하는 동기는 누구에게 많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에게 많다. 그렇다면 이 창의성은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날까요?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누워있다가 처음에 엎으려고 해요. 엎으려고. 오른쪽으로 엎다 안 되면 어디로 엎어요? 왼쪽으로 가요. 이게 뭘까요? 창의성이에요. 이렇게 해보다 안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 얘기에 그것도 똑같이 창의성은 아동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의성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창의성이 성장하면서 순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결과 쇠퇴한대요. 누가 압력을 해요? 엄마만 하시나요? 아빠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학교도 하고 이 사회가 TV가 저 정도 직업은 가져야 저런 핸드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저 정도 직업은 가져야 저런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저 정도 직업은 가져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무엇을 갖기 위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 억압이 아이들을 요맘때부터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르면 누를수록 창의성은 어떻게 돼요? 쇠퇴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수월성을, 즉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을 아이들이 억눌려주면서 자란다면 아이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창의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의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대요. 이제는 창의성을 키워주면 되겠죠. 그럼 언제 창의성이 커지나요? 대단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죠? 맞아요. 이 얘기에 박수 한번 시작. 야, 몸을 막 움직여요. 그죠? 자, 이 도표를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이 도표는 에릭슨이라는 학자와 피아제라는 학자가 인간을 발달 단계별로 본 이야기들을 고환이라는 사람이 8단계로 만드는 걸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데나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로. 알고 있는 건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복 터지신 거예요. 인간은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8단계로 나눕니다. 보통 여기서는. 그런데 모든 8단계의 과정 속에서 창의성은 나타날까요? 발전될까요? 발전될까요? 발전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창의성이 많이 발전되는 때가 요때예요. 요때와 요때. 자, 그럼 요때 어떤 때냐? 신체 감각 운동기에 태어나자마자예요. 이때부터 전조작기 전기라고 부르는데요. 한 4살 될 때까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4살 될 때까지는요. 아이들이 창의성이 커지려면 뭘 해주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의성은 독특한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이 다양하게 시도해요? 엄마와 아빠가 나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 라고 믿는 아이들이 잘해요. 이때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법은요.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나는 존재적 가치가 있다. 엄마가 나를 바라봐주고 있네. 바라봐주는 거예요. 엄마가 까꿍 놀아주네. 내 곁에 엄마와 아빠가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마음껏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마음껏 하는 행동 자체가 창의성인데 뭘 더 바라시고 어디 보내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달쯤 되면 귀가 열리니까 귀가 열리는 모비를 달아줘야 되고 3개월이 되면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는 모비를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로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눈 마주쳐주고 만져주고 씻어주고 까꿍해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껏 시도를 하면서 뭐가 커져요? 창의성이 커진대요.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냅둬요.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지겹다는 이유로, 또는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 거라는 이유로. 절대 창의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때 뽀로로가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뽀로로 틀어주고 그냥 나 딴 일하고 있으면 아이는 창의성이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뒤에도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4살쯤 되면 전조작기 후기입니다. 물론 모든 집 아이들이 이 나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발달장애 과정에 따라 좀 틀려요. 근데 이때는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는 시기라고 해요. 이성 부모에 대한 애착. 이때는 남자아이들은 누굴 좋아해요? 엄마가 자기 이상형. 그래서 엄마를 지키고 싶어 해요. 집에 적군이 사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빠죠. 그래서 아빠가 저녁 때 퇴근할 때쯤 되면 아이는 더 누구에게 붙어요? 엄마에게 달라붙어요. 근데 엄마가 이때 뭐라 그래요? 엄마 하루 종일 힘든 거 안 보여? 아빠 오셨잖아 하고 적군에게 아이를 밀어버려요. 그 순간 아이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 들고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 아이는 누굴 쳐다보느냐 아세요? 아빠를 탁. 내가 이겼지? 주도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자기가 보호했다는 자신감이 생긴 그 아이는 다음도 그 행동을 할까요? 많이 할까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창의성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아이의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죠. 그랬던 아이들이 구체적 조작기 6살, 7살, 이제 7살, 8살, 9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여깁니다. 여기는요, 아이들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이나 주변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뭘 알아가기 시작해요. 알면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시도하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미운 7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꾸 지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도 지가 따라보려고 하고, 신발도 지가 신어보려고 하고, 그림도 지가 그려보려고 하고, 옆에서 붙잡아주는 거 이제 싫대요. 막 뿌리쳐요. 지가 막 해보려고 해요, 지가. 근데 제대로 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해요? 동그라미 해놓고 이 안에 색칠해. 그러면 색칠을 제대로 해야 아니면 삐죽삐죽 삐져나와요. 삐져나와요. 근데 이거 숙제로 내야 돼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좀 깨끗하게 해. 얘기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마도 아니죠. 해주죠.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다 해주지도 않아요. 양심이 있어서. 동그라미의 겉 테두리를 두껍게 칠해줘요. 두껍게. 그리고 가운데 네가 칠해? 네가 한 거야? 거짓말이죠. 아이는 알아요. 자기는 못했다는 걸.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걸 하도록 냅두는 방법 뭐예요? 아까보다 좋아졌어. 아까보다 덜 삐져나왔어. 이야, 잘했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하겠네?
더 잘하겠네? 그래 주는 거예요. 물을 엎질렀어요, 아이가. 물을 따르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너 물 따르랬어? 아유, 빨리 치워야지. 그리고 막 치워요. 물 따르다가 엎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느냐면 같이 놀아주래요.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래요. 막 물로. 아이하고 같이. 그러다가 충분히 논 다음에 야, 이제 다 놀았지? 같이 닦자. 같이 닦아주래요. 그럼 아이는 자기가 실패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창의성이 시작되는 거래요. 그런 것들이 자주 되면 근면성이 커지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쯤 되면 이쪽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아이는 난 단추도 낄 줄 알고 신발도 내가 신을 줄 알고 내가 숙제도 할 줄 알고 그림도 내가 그릴 줄 알고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생겨나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해준 아이들은 내가 뭘 잘할 줄 아는지를 몰라요. 역할이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랬던 애들이 중학교 가면 공부가 어려워져요? 매우 어려워져요? 매우 어려워지죠? 어려워진 그 아이들이 새로운 공부가 딱 도착했을 때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쪽에서 컸다면 어려운 공부네? 나는 과거에 어려운 물도 따라봤고 나는 과거에 신발도 내가 신어봤고 숙제도 내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어려운 공부가 와도 자꾸 도전하면서 그 공부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자기가 안 해왔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어려운 공부가 딱 도착하는 순간 나는 과거 물도 따르다 실패해봤고 뭐도 실패해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게 뻔하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실패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내가 해봐야 뻔히 안 돼. 추석 때 또는 명절 때 고사리 나물을 계속 실패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고사리 나물만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딴 건 다 잘하는데 고사리 나물을 유독 못 묻혀요. 묘하죠? 다른 나물과 비슷한 건데 근데 고사리 나물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할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날 고사리를 빼버리더라고요. 공부도 똑같아요. 실패의 기억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공부에 어려운 공부가 도착하는 순간 나는 실패할 게 뻔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친밀감을 갖고 사람들을 막 만나고 뭐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은 창의성이 높은 건데요. 그렇게 못한 아이들 대부분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스러워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뭐가 들통나요? 실패한 게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고립되고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을 길 거쳐 어른이 됐어요. 30대, 40대.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져요. 근데 여기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자라온 분들은 이쪽에 오게 되면 생산성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나 이제 결혼했어. 나 이제 취직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적인데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결혼도 했는데 뭐 이제 나 이제 직장도 가졌는데 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하고 서버려요. 침체. 3, 4년은 두 분이 똑같지만 3, 4년이 흐른 뒤에 두 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쪽은 계속해서 일을 배워나가지만 이쪽은 더 이상 배울 일도 없고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지겨워. 인생이 뭐 이래? 재미난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할까요? 애한테 관심을 갖는 거죠. 괜찮아요. 애한테 관심을 갖죠. 애를 쪼기 시작해요. 애를 더 많이 관리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악순환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라면 더 크면 누가 돼요? 노년기에 들어갑니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게 생산성 있는 분들이 노년기가 되면 여기 있는 장로님들처럼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합기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여기 교회 보니까 뭐 장로님들이 저한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운이 팍팍 살아나요. 이런 거 해주시면 대통합기. 근데 이쪽에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로 오면 뭔지 아세요? 절망기. 절망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숨 쉬는 거. 그 다음에 뭘 많이 하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안 죽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이 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굉장히 실패해도 이렇게 독려해 주는데, 이분들이 키우면 아이한테 해줄 건 다 해줘요. 해주면서도 말로는 뭐예요? 인생 별거 없어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요. 그럼 아이들이 더 이상 뭔가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나요. 그렇죠. 안 생겨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언젠가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색깔은 다 다르다 믿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색깔이 다 다른데 똑같이 몰고 왔잖아요. 대학, 국영수 이걸 몰고 와서 성공자와 실패자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자인 모든 아이들은 계속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게 되고 창의성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갈 길도 다 다르다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디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운데서 밀어줘야 돼요.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것만큼 좋은 부모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뭘 보고 박수 쳐줘요? 아이들 보고? 박수 칠 게 별로 없잖아요. 박수 칠 게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박수 쳐줘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 얘기입니다. 고2 때 공부를 정말 못했다고요.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밤 10시 반쯤 오거든요. 문 열고 들어와서 소리는 들려요. 다녔습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지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초를 재요. 한 5초를 못 기다려서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요. 그런 쪽으로 달려가요. 어디로? 방으로 가서 문을 쓱 열고 그 다음 나온 말이 뭔지, 너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하니. 갔다 오던 가방이나 제대로 놓고 말이 필요했단 말이야. 뭐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 하도 그러길래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맞이할게 앞으로. 그래서 10시 반쯤 돼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딱 기다리면 조금 있다 삐삐삐삐삐 아이가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놈을 냅다 이렇게 박수를 쳤죠. 어휴 우리 아들 어이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알고 있는 얘기 듣고 왔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모르는 얘기, 늘 새로운 얘기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보다 못하는 애가 더 힘든 거예요. 격려해줘야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박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 아들에게 67678 박수 쳐줬죠. 어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래요? 딱 그러면 들어갔어요. 제가 지지 않죠. 다음 날도 또 했어요. 또 그 다음 날도 우리 아들 왜 이래요? 이렇게 15일쯤 하니까 15일쯤 되는 날 아이 문이 딱 열리면서 아이가 먼저 우리 아빠 강의도 못하면서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오히려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집에 있는 아이들, 손주들을 상상하면서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시작! 네. 박수가 클수록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겠죠? 자, 신차게 시작! 네. 옆에 아이가 있으면 옆에다 확 밀어주세요. 시작! 이 친구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는 잘 될 친구예요. 잘하면 더 잘 될 거고 못해도 더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여기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내 강의를 듣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창의성을 실제로 어떻게 키울 거냐? 아까 과정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키우는 방법.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시켜야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창의성 육성을 위해서는 시작. 뭘 키워주라고요? 자기 주도적 행동 능력을 키워주래요. 자, 뭘 너무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기 주도적 행동 능력, 영어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셀프 디렉티드 러닝. 스스로 알아서 조절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교육 방법입니다. 모든 프로젝트 학습, 영재 교육, 무슨 특별한 교육이다 그러면 다 셀프 디렉트 러닝이에요. 학자들마다 다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져왔을까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아시죠? 자기주도 학습. 지금 땀을 잘 안 닦는 이유는 땀이 좀 흘러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아요. 예. 자기주도 학습.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은요,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자기주도 학습 그럼 어떤 것 떠오르세요? 국영수를 스스로.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자기주도학습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뭐예요, 애들이? 자기만 해요. 자기주도학습이 자기 하는 줄 알아요. 네, 자기만 해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 과연 자기주도학습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원래 자기주도학습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서 자기 길을 잘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국영수만 자기주도학습, 나머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올바른 자기주도학습이 뭔지를 아시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기주도학습이 뭐냐면요, 학습하는 행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학습하는 행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학습하는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하는 행동은 4가지예요. 인지행동이라고 부르는데, 학습행동은 외부의 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인지행동이라고 합니다. 인지행동은 4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가 나와라. 네. 익스페리언스예요. 경험하라. 시작. 경험을 통해서 학습은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준다? 물론 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을 하라는 많은 경험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경험을 시키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경험은 뭐로 해요? 경험은 뭐로 해요? 눈으로 하죠, 눈으로. 시각. 귀로 하죠, 청각. 후각. 미각, 그렇죠. 야, 이런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촉각, 오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 경험은 주로 뭘까요? 시각과 청각으로 끝나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잘 봐, 이씨. 시각. 잘 들어, 이씨. 청각. 끝이에요. 잘 봐, 잘 들어 외에 모든 감각은 다 죽여버려요, 학교 교육에서. 근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하루 종일 잘 봐, 잘 들어, 잘 봐, 잘 들어. 좌뇌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잘 봐, 즉 시각과 청각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좌뇌만 발달한답니다. 시각과 청각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뭐가만 커진다고요? 좌뇌. 근데 공부는요, 좌뇌에 들어간 지식이 빨리 우뇌로 건너가서 전뇌학습이 일어나야 돼요. 전두엽과 후두엽이 서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지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좌뇌에만 머물러요. 주로 학교 보세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잘 봐, 잘 들어, 잘 봐, 잘 들어, 좌뇌. 그랬던 애가 집에 오면 어디 가요? 학원 가요. 학원 가서 또 뭐해요? 잘 봐, 잘 들어, 잘 봐, 잘 들어, 또 좌뇌. 그랬던 애가 집에 오잖아요. 공부 좀 하고 싶은 애들은 또 뭘 들어요? 인강 들어요. 잘 봐, 잘 들어, 잘 봐, 잘 들어, 좌뇌. 이렇게 잘 봐, 잘 들어, 좌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우뇌를 넘길 시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좌뇌에만. 이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실수했다는 얘기 많이 해요.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시험인데, 이번에 실수했어, 그래요. 그런데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선생님이나 엄마가, 너 이거 공부했던 거잖아 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실수가 아니라 어디 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좌뇌에만 있는 거예요. 지가 융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좌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가 우뇌를 넘길 기회가 없었던 거죠. 우뇌를 넘기려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리허설이 뭐예요? 잦은 연습이죠. 연습, 반복.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했고, 학원에서 했고, 인강에서 들었으니까 반복 아닌가요? 이건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이건 리허설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이제 학원 교육을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학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요. 학원이 아주 훌륭한 곳도 많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계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필요할 때는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가는 학원은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변에 너무 좋은 학원이 있어서 학원을 꼭 보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 돼요. 왜요? 좌뇌 교육을 너무 시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좌뇌 교육 학원 가서 어떻게 해요? 학원 6개월 전에 그래도 배워놓으면 6개월 후에 아이가 학교 가서 좀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 학원을 보내요. 학원 갔다 온 애가 복습할까요? 가방을 집어 던질까요? 던져요. 왜요? 6개월 후에 학교에서 또 배울 거니까. 근데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재미없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나 아는 건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리허설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경험한 내용을 반복하면 뭐가 생기고, 리허설 하게 되면 일레보레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일레보레이팅은 정교화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공부해, 그래도 다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분명히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모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죠. 이건 정교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정교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가니제이션이 돼요. 즉 구조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핵심 주제와 주변 과제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스팀 교육이다 무슨 창의성 교육이다 따라다닐 게 아니라 아이가 익스페리언스와 리허설을 반복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창의성 교육은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생길까요? 아시잖아요.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생겨요? 이거 능력이 생겨요. 능력.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겨요. 행동을 반복하면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습관이 생긴 다음에 생기는 게 능력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행동을 반복한 뒤에 능력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능력이 생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구박할 때 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뭐 있으면 된다고요?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 그 아이는 뭐가 생길까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믿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자신감.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이놈아 애들한테 맨날 자신감을 가져 이놈아 자신감을 이라고 얘기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반복 좋아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능력이 생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돼 있어요. 자신감을 가진 그 아이는 뭘 할까요? 자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넌 뭘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왜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이 과정. 행동을 반복하고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갖는 건데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 있는 걸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이라고 해요.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을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자존감 있는 사람이 뭘 할까요? 사회에 필요한 헌신을 하죠. 헌신. 그럼 이 헌신할 때 마음은 어때요? 행복해요. 그 행복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공. 이게 행복한 성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부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뭐 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 아이가 뭘 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한 아이가 뭘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하는 삶을 행복한 성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행복한 성공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면 헌신하고 살아. 돈 많이 번다면 헌신하고 살아.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것들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괴로워진다는 거죠. 적어도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올바른 성공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를 찾았어.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뭐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자각하게 하고 그 자각한 너를 사용해라. 어디에? 헌신해. 네가 필요한 곳에. 꼭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위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의무일 것 같아요. 꼭 목사님이 되어서 꼭 전도자가 되어서 꼭 선교사가 되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을 최대한 키워내서 이것들을 필요한 것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이 강의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공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제 동기를 주시면 돼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동기를 주세요. 동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있어요. 선한 동기는 자원이라고 불러요. 이 자원을 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장애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돼요. 뭐 할지 몰라요. 그러면 자원은 뭐로 주고 장애물은 뭐로 줄까 하는 거예요. 뭐로 줄까요? 자, 일단 보실래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바뀌면 될까요? 행함. 자, 우린 아이들이 공부 안 해요. 누가 뭘 안 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행동을 하라고 뭐로 얘기해요? 말로 얘기하죠. 좀 공부 좀 해. 일찍 좀 들어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말로 하는데 말로 해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인다고 끓여놨는데 맛이 없어요. 남편이 보면서 아유 어쩜 이게 짜냐, 다음부터는 좀 맛있게 좀 해봐 라고 말로 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 내가 다음에는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속에서 니가 끓여 먹어 씨,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니가 끓여 먹어지, 이거 뻔한 거예요. 아이들 보고 공부 못해서 속상해 있는 애한테 공부 좀 해 그러면 애가 뭐랄까요? 엄마가 해봐 씨,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있니? 있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행동은 절대 말로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행동은 뭐가 바뀔까요? 감정이 바뀌어요. 아,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공부 정말 하고 싶어. 어떠세요 남자분들? 막 하고 싶으면 누가 말려도 몰래라도 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공부가 정말 하고 싶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농담 삼았는데 사실 진담도 있어요. 중학교를 1년 동안, 중학교를 졸업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지 말자.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요즘 자유학기제 같은 것도 아예 학교를 못 나오게 하자, 1년 동안. 그래서 아이들을 다 직업교육을 보내버리자. 아주 어려운 직업교육, 돈도 조금 주면서 하는 직업교육을 보내서 1년 동안 빡시게 일을 시켜서 애들이 엄마 제발 나 공부 좀 하게 해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교육 정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를 교육부 장관 시키면 무리를 하고라도 제가 그거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공부를 시켜요? 저도 공부 한참 안 하는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둘째 아들한테 너 공부 정말 하기 싫으면 아빠 친구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일 좀 하고 와라, 1년 동안. 아니 2년이 돼도 괜찮아, 너 가서 일해, 돈 좀 벌어와, 그러면 되겠어 라고 했더니 애가 결국은 안 가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저는 감정이 바뀌기 전에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누구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꿔주나? 절대 못 바꿔요.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감정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감정은 막 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부모님들 제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봐. 어?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공부를 지금 하는 거다, 너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 있니? 너는 감정까지 요구해요, 말로. 그죠? 감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감정은 뭐로 바꾸는 걸까요? 자세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공부 좀 하는 사람 아이들 자세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정자세. 공부하기 싫은 애들 자세 똑같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자세가 감정을 바꿉니다.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정, 몸짓, 제스처, 목소리, 호흡 같은 육체적 자세가 있고요. 생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 즉 긍정적 생각이냐 부정적 생각이냐는 사고의 자세, 표정의 자세, 이 몸의 자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자세를 제대로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성공하는 자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자세. 이 자세만 치면 무조건 성공한다. 너 꼭 해야 돼. 자,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세요. 일단 자세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이 자세만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자, 배에 힘을 빼세요. 배에 힘을 빼세요. 편안하게 어깨를 쭉 늘어뜨려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고개도 떨구세요. 이렇게 해서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하면 우울증에 걸리시는 거예요. 이 자세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자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에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펴시고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입꼬리, 고개를 살짝 당기고요. 입꼬리를 올려요. 입꼬리. 어색하죠 이거. 이럴 때는 소리 내는 거예요. 시작. 그래도 어색하죠? 이럴 땐 고개도 흔들어요. 시작. 그리고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흔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어때져요? 괜히 좋아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애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감정은 쉽게 바꿔지지 않지만 자세는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자세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저는 박수도 쳐요. 이렇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네. 이걸 또 쑥스러우니까 그냥 박수만 쳐요. 이게 자세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내가 정말 좋다를 춤추면서 하게 되면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 자세로. 자,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시작. 안 나오죠. 동시에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심장에 하는 거 말고 무서워 죽겠어요. 시작.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자세와 말은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뭐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감기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으시러시는 게 왠지 감기 올 것 같아. 꼭 감기 오지. 제가 으시러실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쌩쌩해. 쌩쌩해. 감기 안 올 거야. 감기 안 올 거야. 라면 거기 안 뭐가 들어있어요? 감기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안 써요, 그냥. 쌩쌩해. 쌩쌩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저는 가서 다가가서 그래요. 야, 연필 들어. 네? 들어요. 자, 받아 적어. 몰려.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자, 나는 쌩쌩하다. 써요. 네? 똑바로 쌩쌩하게 써. 나는 쌩쌩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공부가 참 잘 돼. 이런 거 한 5번쯤 제가 따라 쓰게 해요. 따라 쓰게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쓰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몸 자세를 바꿔요. 자세를 바꿔요. 묘하죠? 그게 뭐예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죠, 이제. 말로 자세를 바꿔요. 누구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넌 좋은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공부해라라고 바로 말하면 절대 공부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 너 좋은 아이야, 뭐한 아이야,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애가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좋은 아이로 바뀌어요. 그 좋은 아이로 바뀐 자세로 뭐 하게 될까요? 좋은 감정이 생겨요. 공부하고 싶은 감정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말이 바뀌면, 따라하세요. 말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말은 두 가지가 있죠. 말은 말씀과 잔소리가 있어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잔소리로 만드셨나요? 세상을? 잔소리로 하면 안 만들어져요. 왜요? 말씀, 말이라는 단어를 길게 발음합니다. 말, 시작. 마음의 알갱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의 알갱이가 전달되는 거래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울려서 마음의 알갱이를 잘 그럼 그걸 뭐예요? 말씀. 그런데 긁으면 잔소리. 말씀을 하면 아이에게 자원이 생기는데요. 잔소리를 하면 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바꾸는 게, 말씀하는 거하고 잔소리하는 걸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이 아니라 무지 어려워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말을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목표가 정확하면 말씀이 바뀌어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 꿈과 욕심. 꿈을 가지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을 가져요. 꿈과 욕심은 어떻게 구분하죠?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할까요? 욕심을 줘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꿈은 뭐고 욕심은 뭘까요? 제가 제일 잘 드는 예예요. 서울의 명동에 가서 롯데백화점 옆에 에비뉴얼관이 있잖아요. 거기 10층짜리 건물 2층에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는 곳에 투명한 유리가 있고 그 투명한 유리 안에 까만색 핸드백이 하나 놓여있어요. 730만 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샤넬. 이걸 하나 샀어요. 이거 꿈일까요? 욕심일까요? 이게 다 욕심만은 아니에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요, 가방 컬렉션이 꿈이고요, 가방 디자인이 꿈이고요, 저 핸드백은 내가 꼭 갖고 싶어. 그래서 간절히 노력해서 어느 날 갖게 됐어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평상시 내가 별로 재수없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없는 거지만 그분이요. 그 핸드폰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도 열받아가지고 하나 사버렸어요. 이건 뭘까요? 욕심이에요. 꿈과 욕심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내 안에서 나오면 뭐예요? 꿈. 다른 사람 때문에 나오면 욕심.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하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볼 사람이 많잖아요. 윗집도 봐야지, 옆집도 봐야지, 아랫집도 봐야지. 많은 아이들을 보면 얘는 밥도 잘 먹어, 얘는 운동도 잘해, 얘는 공부도 잘해, 인사도 잘해. 너 뭐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게 잔소리죠. 욕심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잔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오면 아이에게 뭘 주게 돼 있는 거라고요? 장애물. 애를 망치려면 하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우리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부터.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전 부모님들이 꿈이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꿈이 있는 분이 되면 부모님들이 뭐가 바뀌어요? 말씀이 바뀌어요. 부모님이 꿈이 있으면 아이도 꿈을 갖게 돼요. 제가요,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은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자기 길을 잘 가요. 근데 이 녀석이 보내준 편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다녀요. 다른 날도, 어버이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도 아닌 생일날, 아빠 생일날 다 큰 아들놈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안녕 아빠, 오늘은 아빠의 몇 번째 생일이야, 축하드려요. 나도 나름대로 컸다고 이런 편지 안 써준 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요즘 바쁘게 강의 다니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아빠가 꿈을 꾸고 하시는 일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나도 아빠 때문에 꿈을 갖게 됐어요. 이 편지를 그 말썽피우던 놈이 썼더라고요. 아빠가, 부모가 꿈을 갖고 살아가면 아이는 당연히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 꿈이 뭘 바꿔요? 우리의 말을 바꿔서 뭘로 만들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어떤 말을 바꿀까요? 자, 첫날 얘기했던 있을 존자 기억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뭐한다? 표현도 하고 행동도 한다. 그런데 그걸 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고? 자존감이 커집니다. 거절당하면 뭐가 커진다? 자존심이 커진다. 자존감 있게 키워야 아이가 뭐가 된다고요? 리더가 되고 창의성이 있어지고 자존감 있는 아이가 성공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어떤 게 자존감을 키우는 말이죠? 돌봐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봐줘야 돼요. 아이하고 스킨십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돌봐는 거예요? 안아주고 바라보고 만져주고 호응해주고 반응해주는 거예요. 아기일 때만 해주면 안 돼요. 어른이 돼서도 이걸 해줘야 돼요. 계속 만져주세요. 아이 손주손, 아들손 안 잡아보신 지 꽤 오래되셨나요? 많이 잡아주시죠? 계속 잡아주면 습관돼서 잡아주는데요. 한동안 안 잡다 잡으려면 어색해져요. 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아기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시키는 것보다 반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주고 주로 뭐 해요? 방치해둬요. 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이건 혼자서 하게 두는 게 아니고 방치예요. 방치. 내 바쁘다는 이유로 애를, 내 귀찮다는 이유로 애를 냅두는 거예요. 이건 틀려요. 독자적인 하고 틀린 겁니다. 대화하세요. 대화.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들어주고 호응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주로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뭐 해야 돼요? 하게 하라. 뭐 하게 해야 돼요? 따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간섭하고 있죠. 주로. 간섭하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알아줘라.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감탄하고 존중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요. 이 말들은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럼 아이는 자존심이 커져요. 이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원이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사명선언문이에요. 간단해요. 나 공기택의 사명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말이에요. 말. 배려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글로 쓰겠다. 이게 제가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짐을 제 명함에 파가지고 다녀요. 이게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걸 바꾸고 나서부터 제가 꿈을 갖게 된 거고요.
이걸 갖고 나서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쯤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나의 사명선언문을 만들면, 사명선언문이라는 건 목표도 목적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아이들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게 필요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 이 글자 제가 풀어드렸던가요? 안 풀어드렸나요?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첫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계명도 왜 줬다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행자는 도대체 뭘까? 이 안에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이 안에. 제가 찾은 바로는. 안 움직이네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만 쳐주실래요? 엔터만 좀 쳐주세요. 안 가나요? 야, 그러면, 예, 갔어요. 요 위에 흩어 보이시죠? 밑에는 무슨 자예요, 이게? 양자처럼 보이는데 양자가 아니에요, 이게. 양자는 획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옥편을 좀 큰 옥편까지 다 뒤져봤는데요. 없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행복이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마지기와 허리가 좀 부실한 양만 한 마리 있어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욕심을 줄이는 거야. 전 다운사이징 생각했어요. 욕심을 좀 줄여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근데 제가 욕심을 줄여봤더니요, 안 행복해요. 욕심을 줄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욕심 줄이는 건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게 보였어요. 흑토 보이시죠? 두 개의 점 보이시나요? 그 다음 나머지가 뭐예요? 뒤집힌 흑토잖아요. 그치요? 이걸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어요. 흙과 흙 사이에 씨앗이 두 개 묻혀져 있는 모습. 행자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흙과 흙 사이에 씨앗이 숨겨져 있는 모습.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 봤더니 땅속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농부. 싹도 없어요. 줄기도 안 나왔어요. 열매가 아직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죠. 언젠간 이 씨앗이 자라서 내게 열매를 돌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꾸고 물 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또 내 꿈을 심어놓고 언젠간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꾸고 물 주는 삶.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 믿음이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믿음과 그 아이가 언젠간 자라나서 결과를 돌려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린 너무 눈앞에 보이는 아이만 보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땅을 파고 뭘 집어넣고 흙을 덮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심는 거라고요. 심는 거. 근데 똑같은 행동을 뭐라고도 해요? 묻는다고도 해요. 뭘 심고 뭘 묻을까요? 나는 어제 죽은 내 친구를 심고 왔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버린 것, 생명 없는 건 묻었다고 하고요.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건 심었다고 합니다. 꿈은 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아니고 심는 거예요. 묻어버린 건 어떻게 해죠? 기억하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그 쓰레기 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오면 기억해요. 자랐을까? 얼마나 컸을까? 아이는 심는 거예요. 꿈은 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좋은 아이로 성장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그럼 잘 클 거라는. 그러면 그게 창의성이 커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심으실 분만 제게 박수 쳐주면 끝내겠습니다.